네, 안녕하세요. 고졸 검정고시 과학 수업을 맡고 있는 사랑방배움터 교사 박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원래 평소에는 주말이나 그 전날에 영상을 미리 찍어 놓는데 오늘은 퇴근을 하고서 퇴근을 또 좀 늦게 해가지고 영상을 찍으려니까 힘이 좀 빠지네요. 그래도 이제 검정고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업할 내용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힘을 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시험 날짜가 8월 11일이고 저희가 오늘 7월 29일이니까 이제 진짜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죠. 2주도 안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4단원의 앞부분, 환경과 에너지에서 이제 앞부분인 생태계, 그 다음에 지구의 환경 변화, 에너지, 이렇게 세 챕터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전기 에너지랑 태양광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뒷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8월 11일 시험 전에 예전 거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드리고 싶은데 진도를 나가느라고 이게 그럴 여력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컨텐츠 수업 내용에 관련된 진도를 주로 하게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직접 계속해서 문제를 푸시면서 모르는 것들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단원 환경과 에너지 수업을 진행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중단원 생태계 환경의 키워드는 크게 네 가지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생태계를 좀 보면은, 사실 여기서 직접적인 시험 문제가 막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데 이후에 나오는 개념들을 위해서 알아둬야 될 개념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해요. 우선 생태계라는 게 뭘까? 라고 하면 그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생물적 요인이랑 비생물적 요인이 이제 있는데 그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지가 되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이제 생태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생물적 요인이 뭐고 비생물적인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 생물적 요인은 이제 어떤 공간 안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전부 다 생물적 요인이라고 불러요. 물론 사람도 포함이 되고 뭐 버섯, 새, 사슴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생물적 요인 안에서도 이제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생산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비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분해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비생물적 요인으로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녹화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를 까먹어가지고 잠깐 확인했네요. 죄송합니다. 비생물적 요인은 이제 뭐가 있냐라고 하면 그 생물적 요인 제외한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다 포함을 해요. 그래서 뭐 태양, 빛, 공기, 물, 토양 등 이제 생물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사실 비생물적 요인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데, 생물적 요인 안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왼쪽에 제가 차트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첫 번째로 생산자는 어떤 양분이나 에너지원을 생산해내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원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산자로 대표적인 친구들은 이제 식물인 거죠. 광합성을 해서 어떤 유기물이나 이제 고분자의 물질들을 합성해 내니까요. 동물은 광합성을 못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식물인 친구들이 이제 생산자의 역할을 주로 맡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해서 이제 되게 작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이제 바다에 사는 되게 작은 물고기들의 주 먹이가 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는 녹색 식물, 바다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자 역할을 맡고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비자는 이제 사람처럼 이 생산자로부터 이제 파생된 에너지를 섭취해서 이제 대리로 에너지를 얻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육지 동물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은 소비자 중에서도 되게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제 분해자는 이 소비자들이 언젠가는 다 죽을 거잖아요. 근데 이 애들이 사실은 죽어가면서 부패하면 되게 이제 냄새도 냄새지만 환경에 안 좋은 요소들을 많이 남기거든요. 근데 이제 분해자인 친구들은 대표적으로 곰팡이나 세균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그런 죽은 생물의 사체나 혹은 그들이 배출한 배설물을 분해해서 다시 토양으로 돌려보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섯, 곰팡이, 세균 등이 이런 분해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생물적 요인이 이제 분류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생물과 환경은 이제 여기서 말했던 비생물적 요인과 그다음에 이 생물적 요인 세 가지가 어떠한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관한 단락인데, 사실 제가 여기에 이제 예시들을 하나씩 적어 놓긴 했는데 이거를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설명을 하나 뚫어 놓고서 여기서 생물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적 요인이 무엇이냐 라는 식으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보고 이 환경 요인을 유추할 수 있으시면 충분히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빛의 경우에는 뭐 식물이 이제 광합성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그런 예시일 거고, 온도는 뭐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가 특정 온도에서 활성화가 되니까 이제 이런 요소가 있을 거고, 뭐 공기, 물은 생명체가 당연히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토양, 되게 많은 미생물들, 박테리아나 세균이나 이런 애들이 다 여기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애들의 서식지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먹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잠깐 등장했던 개념인데, 먹이 사슬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앞서 설명한 생산자, 식물 같은 애들에서부터 이제 최종 소비자, 지금으로 치면 사람이겠죠. 순으로 이제 먹고 먹히는 그런 먹이 관계도를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포식자, 그러니까 상위 소비자에 해당하는 거죠. 아래쪽에 있을수록 이제 생산자에 속하는 거고요. 이런 걸 이제 먹이 관계 혹은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단어로 이제 먹이 그물, 뭐 생태 피라미드 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냥 표현만 좀 달라질 뿐이고, 뭐 생태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거를 이제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려놓고 맨 위가 포식자, 맨 아래가 이제 생산자를 배치해 놓은 정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단지 이제 시험에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낯설게만 여기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어떤 식의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냐라고 하면은, 원래는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건 식물밖에 못했는데, 그런 식물들을 먹는 이제 그 윗단에 먹이사슬 개체가 존재함으로써 이제 에너지가 돌고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은 태양 에너지였는데, 이거를 이제 어, 이제 광합성을 한 식물 에너지가 생기고, 그 식물로부터 이제 이런 화학 에너지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 화학 에너지를 이제 섭취를 함으로써 이제 생활 에너지가 나오고, 그런 생활 에너지를 다시 이제 사람이나 이런 동물들이 움직이면서 열 에너지를 내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 태양 에너지가 다른 여러 종류의 에너지로 이제 환원되는 그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태계 평형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출 문제들을 보니까 이 문제가 실제로 출제된 적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개념인 것 같은데, 일단 정의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생태계 안에서 생물의 종류, 개체수, 뭐 물질의 양, 에너지의 흐름 등이
변하지 않고 어떠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이 평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풀이 있고 그 풀을 뜯어먹는 양이 있고 그 양을 먹는 늑대가 있는데 이들 사이의 개체수나 전체적인 비중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딱 균형이 잡힌 상태인 거죠. 이런 거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데 이따금씩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고는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요즘은 이제 대부분 그게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파괴가 많은데 뭐 사람이 없었을 때도 뭐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은 일시적으로 평형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파괴, 일시적인 파괴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생산자, 뭐 풀,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예를 들면 양, 2차 소비자, 예를 들면 늑대가 있다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양의 개체수가 되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양을 잡아먹는 그 늑대들도 되게 번식이 왕성하겠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었던 늑대들도 이쪽에 양이 많다고 듣고서 되게 많이 몰려오겠죠. 근데 반대로 양의 수가 많으면 그 양들이 뜯어먹은 풀의 수는 되게 빨리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는 감소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2차 소비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상위 소비자는 늘어나는데 하위 생산자가 줄어들면은 결국에는 먹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풀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결국 양들 중에서도 굶어서 죽는 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그 중간층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양을 먹는 늑대들의 수도 줄겠죠. 누군가는 굶어 죽을 테니까. 근데 반대로 양의 숫자가 줄어들면 다시 풀의 숫자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원래의 어떤 그 평형 상태로 돌아온다. 그래서 생태계는 일시적으로 평형이 깨지더라도 각 개체의 증가와 감소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다시 평형 상태로 되돌아간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뭐 다른 말로는 자정작용이 있다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 생태계의 평형이 한번 깨지면 다시 원래대로 못 돌아가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인간이 너무 무차별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비정상적인 자연재해가 되게 잦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정도 이상으로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곳들은 시간이 지나도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생태계 평형이라는 개념을 계속 이런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개발은 경계해야 된다. 이 생태계의 평형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인간도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단원 지구 환경 변화로 넘어가 보면, 그게 이제 네 가지 중단락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가지 중단락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지구 온난화입니다. 이것도 이제 되게 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미 되게 숱하게 언론에서 다뤄진 이슈였죠.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개념까지 가려면 그 전에 있어서 두 개 정도의 선행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는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좀 단어가 어렵죠? 복사 평형. 근데 사실 이게 두 단어예요. 복사, 그 다음에 평형. 평형은 아까 앞에서도 생태계 평형할 때 다뤘듯 어떤 균형이 잡힌 안정된 상태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사는 뭐냐라고 하면, 제가 아마 지난번 수업 때 언급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복사해서 전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뭐 복사기 할 때 그런 복사랑 완벽히 같은 의미는 아닌데 되게 비슷한 뉘앙스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태양처럼 뜨거운 에너지원, 열을 지닌 에너지원으로부터 지구처럼 자체적인 열 에너지가 없는 데로 이제 에너지가 옮겨오면은,
그거를 지구가 한번 흡수한 다음에 그 에너지를 다시 방출을 해요. 그 과정을 복사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한번 흡수했다가 그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는 거. 근데 이제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 함은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에너지가 있겠죠. 태양 빛을. 그 다음에 지구가 이제 그걸 복사해서 내놓은 에너지가 있겠죠. 그 태양이 이제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에너지와 지구가 그걸 받았다가 이제 복사한 에너지의 양이 정확히 같아서 지구의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곤 하지만 솔직히 말을 하면 그것도 막 수십 년에 걸쳐서 대기 지표면의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물론 이제 인간은 그 1도만 올라가도 진짜 많은 생명체가 죽으니까 그걸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뭐 물의 온도만 봐도 막 영하도 있고 100도 넘는 온도도 있는데 그 중에 1도 정도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면 사실은 그렇게 진폭이 크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구의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비결이 바로 이제 이런 지구의 복사 평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고 이제 그래서 잠깐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숫자들은 다 모르셔도 돼요. 막 몇 퍼센트가 흡수된다 이런 거는 어차피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여기 있는 게 정확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 어디로 와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간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태양 에너지로부터 이제 빛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지표면에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공기 중에 대기, 구름, 이제 지표면 등에서 한번 반사가 먼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반사가 적지 않게 1차적으로 되고요. 그 반사를 뚫고 이제 내려오더라도 대기랑 구름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에너지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30% 뺏기고 여기서 한 20% 뺏긴 다음에 나머지 50% 정도만 이 지표면이 흡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제 다시 이 50%를 방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기에서 흡수됐던 애들도 이제 나중엔 다시 방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랑 지표면에서 방출된 애들이 합쳐져서 다시 이제 우주 바깥으로 대기로 이제 쭉쭉 방출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뭐 지구에 자체적으로 머무는 에너지가 많지 않아 보이지만 이 태양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공기 중에 잠깐 머물렀다가 지표면에서 방출된 거랑 같이 다시 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구가 데펴지고 되게 온기가 생기고 따뜻해지거든요. 이 효과를 이제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게끔 한 이유가 사실은 대기나 구름에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 온실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 기체나 이 태양 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산화탄소 같은 친구들이 되게 이런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런 온도를 높이는 데 되게 특화되어 있는 기체들이 몇 종류가 있어요. 뭐 메탄, 이산화탄소, 뭐 오존 이런 애들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건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지표면에 대기 중에 있는 덕분에 이런 태양 에너지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이 지구 복사 에너지로부터도 또 열을 흡수해서 이제 이 지표면을 되게 따뜻하게 데펴주고 보온시켜주는 그런 온실 효과라는 걸 이제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온실 효과가 적당히 있는 거는 꼭 필요해요. 왜냐면 얘네가 없었으면 대기상에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계속 되게 급격한 기온 변화를 경험했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조차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 온실 효과는 사실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필요한 효과인데, 근데 이제 이게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온실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현상을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게 됐는데, 이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온실 효과가 그러면 왜 지나치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 온실 기체 중에 대표적인 애가 이산화탄소나 이런 애인데, 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데가 이제 화석 연료를 불에 떼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화석 연료로 이제
성장을 해왔잖아요. 경제나 문명이나 뭐 자동차, 증기기관, 뭐 온갖 가전제품 다 화석연료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문명은 빨리 발전했는데 그거와 비례하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도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기 중에서 흡수하는 열 에너지가 지나치게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정도 이상으로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험 문제 온실력과 지구 온난화 두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둘이 엄연히 말하면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온실효과는 이제 온실기체가 이 열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해서 이 지표면을 데피는 효과고, 지구온난화는 그게 이제 화석연료에 의해서 지나치게 강해지면서 이제 지구가 정도 이상으로 뜨거워지는 현상. 그래서 둘이 다르다는 거를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순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예전에 아마 제가 다른 번 챕터에서 이 그림을 한번 또 설명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태양은 워낙에 멀리 있어서 지구에 들어올 때 태양빛은 수평으로 거의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평행하게. 근데 이 위도에 따라서 이 적도에 이제 뭐 하와이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적도의 경우에는 이제 위도가 0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점점 올라가서 북극이 위도가 90도라고 부르거든요. 남극은 이제 마이너스 90도 혹은 뭐또 다른 그 90도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위쪽으로 가면 이제 그렇게 위도가 높아지고, 이 중간쯤에 우리나라가 있죠. 35도에서 40도 사이쯤에. 그래서 우리는 중위도 국가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위도에 따라서 햇빛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좀 달라요. 아무래도 이 수직으로 이거를 받을수록 이 단위 면적, 좁은 면적에 더 집중해서 햇빛을 받기 때문에 이쪽 하와이나 이런 쪽의 적도 부근에 있는 지역들은 1년 내내 사시사철 되게 따뜻한 온난한 기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열 에너지가 이쪽은 활발히 쌓이는데, 중위도는 딱 적당히 모이는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사계절 뚜렷하죠. 반면에 고위도는 거의 열 에너지가 잘 안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항상 춥죠. 북극이나 남극이나. 그래서 이런 식의 위도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생기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를 이제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위도에 따라서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지역별로 에너지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위도일수록 에너지가 과잉되었다라고 보통 부르고요. 근데 이 에너지 불균형을 지구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저위도에 이제 쌓여 있는 과잉된 에너지를 북쪽에 있는 고위도로, 혹은 남쪽 극단에 있는 이제 또 다른 고위도로 이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공기, 대기고요. 다른 하나가 바닷물, 해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지구상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활발히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바닷물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적도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반대쪽 아래로 90도로 내려가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대기예요. 그래서 이 적도에 있는 거를 북동무역풍들이 이제 위로 올려주죠. 그리고 이 적도에 있는 걸 남동무역풍이 이제 아래로 남쪽 90도로 이제 움직여주죠.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대기 대순환이 좀 중요한데, 크게 위도별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해요. 이제 여기 0도가 적도, 하와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30도가 이제 저위도랑 중위도의 딱 경계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쯤에 있죠. 그 다음에 한 60도가 이제 중위도와 고위도의 경계인데, 0도에서부터 30도까지에서는 보통
바람이 부는데 이거를 무역풍이라고 불러요. 이 바람을 타고 무역을 하러 이제 중세나 근대 시대에 다녔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무역풍의 역할은 뭐냐? 이 적도 부근에 뜨거운 공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기가 뜨거울수록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되게 에너지가 활발해서.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첫 번째 순환 사이클이 이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역풍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위도 이 0도에서 30도 사이는 무역풍이 분다. 이 세 가지 바람의 키워드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위도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 이 단어들은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위도 30도에서 60도는 조금씩 추워지는 구간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편서풍이 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위도 30도에서 이 뜨거운 공기가 내려왔다가 이제 이 지표면을 타고 이렇게 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편서풍이 보통 분다고 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 북극이나 이런 데서는 극동풍이 분다고 해요. 위도 60도에서 90도 사이인데, 극지방에 있는 공기가 워낙에 추우니까, 열에너지 흡수를 못해서 추우니까 이제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60도에 있는 중위도에서 올라온 뜨거운 공기가 이제 얘네들 위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지죠. 이러면서 이제 극동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0도에서 30도는 무역풍, 30도에서 60도는 편서풍, 60도에서 90도는 극동풍. 이 세 가지가 대기의 대순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적도에 있었던 에너지들을 이 위쪽까지 조금씩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따라서 해수, 바닷물도 같이 대순환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가 붉은색은 난류, 따뜻한 바닷물이고, 차가운 색은 이제 한류, 찬물인데, 사실 이런 해수의 대순환은 주로 이 바람, 대기의 대순환에 의해서 영향을 거의 다 받기 때문에, 사실 해수의 대순환에 대해서는 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거는, 아마 이거는 시험에 조금 어려워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북반구, 이 적도 0도를 기준으로 위쪽을 북반구라고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북반구에 있죠. 이 남쪽을 남반구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남반구에 있는 국가는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들이 이제 남반구에 있죠. 뭐 호주나 아니면 뉴질랜드 이런 데들인데, 이 두 곳에서 해수의 순환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가령의 이 0도를 기준으로 북반구를 보면은 이쪽 태평양, 북태평양의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해수가 돌고 돌죠. 이게 이 북동 무역풍이 불어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도는 건데, 반대로 이 적도 아래쪽인 남반구에서는 남동 무역풍이 불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해수가 보통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북반구에서는 해수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해 두실 만한 것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해수의 대순환의 연장선으로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좀 이름이 어려운데, 엘니뇨, 라니냐라는 두 가지 기상 이후 현상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되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것도 사실은 원래 정상적인 지구라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현상인데, 이제 뭔가 지구가 온난화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자연재해나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요즘 들어 잦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주로 일어나는 곳은 이 서태평양인 이쪽 일본부터 이 오세아니아와 이 동태평양인 북아메리카부터 남아메리카까지 이 사이에 있는 태평양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엘니뇨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라면
이 무역풍을 타고 적도 쪽에 있는 이 동태평양이 보통 한류가 모이거든요. 차가운 물이. 얘네가 이제 원래대로라면 무역풍을 타고 서태평양으로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순환 여기서 이제 다시 증발을 해가지고 비가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순환 사이클을 원래는 도는 게 정상적인데, 엘니뇨는 이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무역풍이 되게 약해진 거예요. 적도 쪽에 있는. 그래서 이쪽 동태평양에 있는 물들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질 않고 여기에서 고임해서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적도가 되게 흐르지 않으면은, 바닷물이 계속해서 흐르지 않으면은 이 태양열을 직방으로 받기 때문에 점점점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얘네가 이 뜨거운 물을 싣고 계속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이 점점 뜨거워지면 증발을 빨리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기 중에 물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비 강수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엘니뇨로 인한 주된 현상은 동태평양의 이 인근에 있는 동태평양 인근에 있는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그로 인해서 이쪽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의 이제 이 해안이 되게 강수량이 많아지고, 그게 심하면 이제 홍수까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기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한 이 서태평양은 따뜻한 물이 안 넘어오니까 증발량도 줄어들고, 증발량이 줄어드니까 비가 잘 안 내리겠죠. 그래서 가뭄이 되게 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쪽에 영향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비가 적절히 내려줘야 되는데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농업을 하거나 이제 야채나 채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경작물에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죠. 그게 이제 엘니뇨라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라니냐는 이제 정반대인데, 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무역풍이 정도 이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적당히 고여 있어야 적당히 따뜻해지는데, 그게 따뜻해질 새도 없이 다 무역풍이 서쪽으로 밀어버리니까 계속 바다 아래쪽에서는 찬물만 올라오는 거죠, 여기로. 그래서 정반대로 서태 이쪽 동쪽 태평양은 바닷물이 너무 차가워지고, 서태평양은 바닷물이 너무 뜨거워져서 이제 아까와는 정반대로 이쪽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서태평양에는 강수량이 되게 대폭 늘어나고, 동태평양에는 오히려 가뭄이 찾아오는 그런 현상을 라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는 비록 그 단어는 되게 뜻이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요즘 시대에도 되게 자주 일어나는 지구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지구의 이상기후 문제 중 대표적인 사막화입니다. 사막화의 경우에는 어떤 그 지역에 있는 토양의 양분이 감소해서 이제 황폐화가 1차적으로 되는데, 그 황폐화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식물이 한 포기도 자랄 수가 없어서 아예 사막처럼 전부 생명체가 메말라 버리는 그런 현상을 사막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인으로 뭐가 있냐? 첫 번째는 감수량이 급격히 줄어든 건데요. 아까 전에 말했던 걸 엘니뇨나 라니냐 같은 현상 때문에 감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또 그나마 좀 나무나 이런 애들이 남아져 있어서 햇빛을 좀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면 좋은데, 지나친 무분별한 벌목이나 산림 벌채 등으로 인해서 그런 나무들이 베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사막화가 되게 급격한, 계속 빨리 가속화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래는 사막이 아니었는데 점점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는 지역들이 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라니냐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이쪽
아메리카 대륙 쪽에 있는 해안가가 되게 가뭄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이 되게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이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사막화라고 부르고 되게 요즘 시대에 있어서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화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제 세 번째 중단원인 에너지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되게 엄청 어려운 개념은 많지가 않아요.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에너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능력 혹은 그 원동력을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너지도 단위가 사실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듣지 못하지만 줄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8줄, 뭐 10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약간 한국어랑 맞물리면 뭐 고무줄 할 때 그 줄 느낌이라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줄이라는 학자가 있어서 그 이름을 따온 건데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표기를 대문자 J로 하고요. 에너지는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역학 에너지는 어떤 위치 에너지, 높은 곳에 있는 애들은 다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내려놓으면 중력의 영향을 받고 아래로 점점 빠르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운동 에너지도 있죠. 뭐 당구공이나 빠르게 달리는 우사인 볼트나 이런 친구들은 다 움직이는 그 에너지를 갖고 있죠. 이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산을 한 거를 역학 에너지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뭐 이런 애들도 있고, 화학 에너지, 뭐 우리가 화학 그런 공장 같은 거 가동을 하면은 뭐 다 나오는 에너지들이 이런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한국전력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생산해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고, 열 에너지는 뭐 되게 다양하게 있죠. 그 화력 발전소에서 이제 그런 석탄이나 이런 거 떼가지고 만든 게 다 열 에너지 이런 애들이고, 빛 에너지는 태양이나 이런 데서부터 오는 애들, 핵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소 이런 애들이고, 그래서 되게 에너지의 종류가 다양한 게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개념은 열역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어떤 열 에너지의 흐름이나 그것 사이의 역학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규명을 하는 그런 학문인데, 그 열역학에 되게 이제 증명된 두 가지 핵심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열역학 제1법칙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현상은 되게 자주 일어나거든요. 특히나 인간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런 전환을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그 에너지의 총량은 전환되기 전과 전환된 이후에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사라지거나 혹은 없던 에너지가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법칙이었어요. 이게 이제 증명이 됐는데, 근데 우리가 왜 가만 보면은 에어컨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찬바람을 내는 대신 그 반대쪽 방향으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그 뜨거운 바람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뭐지?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게 항상 100%가 아니니까 에너지가 어딘가로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결국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단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에너지가 한번 변환되었다가 그 과정이 끝나고 이제 방출된 에너지들은 더 이상 우리가 쓸 수 없는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연력학 제2법칙, 제가 아까 연력학에서 중요한 법칙이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고, 다른 하나가 지금 설명하는
연력학체 2법칙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되게 좀 더 복잡한 개념이라서. 근데 이제 이 연력학체 2법칙이 시사하는 바만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어, 연력학체 1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항상 전환이 다른 에너지 되더라도 그 총량이 항상 보존된다라는 걸 우리가 밝혀냈는데, 다만 그럼에도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에너지 전력 부족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 에너지가 총량만 보존될 뿐 그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쓰다 보면은 더 이상 우리가 가용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전환되는 에너지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연력학체 2법칙인데, 이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자원이나 에너지를 아끼고 절약을 해야 된다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연력학체 2법칙에 관해서는 사실은 막 크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연력학체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해서는 이런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런 거는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방금 전에 이제 이 연력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연력학이 작동하는 이제 실제 그런 프로세스, 과정들을 좀 볼 건데, 그 안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열 효율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에어컨이나 이런 애들인 거죠. 혹은 뭐 난방기 이런. 그래서 그 열 에너지를 통해서 뭐 석탄을 떼든 전기로 가동을 하든, 어쨌든 그 열 에너지가 과연 얼마만큼 일을 잘 작동을 잘 하는가, 그런 걸 나타내는 게 바로 열 효율인데, 그래서 개념을 먼저 보면은 우선 분모에는 열기관에 공급된 총 열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그래서 그 열기관이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데 하는 그런 일의 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표현할 때는 이제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몇 퍼센트의 효율이다 라고 하고, 뭐 퍼센트로 표현 안 할 때는 그냥 이 곱하기 100 안 하고 뭐 0.7의 효율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보통 고온, 뜨거운 열원에서부터 저온으로 이제 열 에너지가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뭐 어떤 기기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반도체나 이런 거 설치를 해서 이제 이 열 에너지가 일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 기계들이. 그러면 이 일을 한 양을 W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처음 고온에서부터 들어온 열 에너지의 양을 Q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을 한 다음에 남은 열들은 빠져나가겠죠. 그 빠져나가는 열의 에너지를 Q2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열기관에 공급된 열 에너지 분의 열기관이 한 일을 열 효율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그림에서 열기관에 공급된 열 에너지는 이제 Q1이죠. 그래서 열 효율은 Q1, 여기 일자가 사라졌네요. 분모에 Q1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이 열기관이 한 일 W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 효율은 Q1분의 W인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는 이 값은 항상 1보다 작아요. 왜냐면 W가 항상 Q1보다 더 넘치는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들어온 것 이상으로 더 일을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밥 먹은 것 이상으로 에너지를 낼 수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W는 Q1보다 작고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W는 Q1 빼기 Q2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Q1이 W 더하기 Q2인 거고요.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둘로 쪼개진 거니까. 그래서 애초에 W는 Q1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Q2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 효율이 좋은 기관, 열 효율이 좋은 자동차, 열 효율이 좋은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이 W가 큰 친구들을 말해요. 똑같은 열 에너지 Q1을 받았더라도 누구는 10만큼만 하는데 누구는 30만큼 일을 한다고 하면은 후자가 훨씬 열 효율이 좋은 기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열효율이 있는데, 실제로 지난 4월에 있었던 검정고시 기출문제 24번 문제가 이 열기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 이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면서 간단하게 이 열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봐보시면 기억 보면 당연히 Q1이 Q2보단 크겠죠. Q1은 Q2 플러스 W였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고, W는 Q1 더하기 Q2가 아니라 Q1에서 Q2를 뺀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이제 W가 클수록 열 효율이 좋은 기관이다. 이건 맞죠. W의 정의가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이 문제에서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기관이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처음 이 그림을 보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제 설명을 곱씹어 보면서 문제를, 다른 시험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면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대단원 환경과 에너지 앞부분 3개를 좀 다뤄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 시험 전에 있는 마지막 수업에서는 뒷부분의 내용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썩 좋지를 않아가지고 좀 약간 목이 많이 갈라지고 있는데 되게 여러모로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수업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